자, 충분히 쉬셨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챕터인 그 40장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은 그 위장관 약물 및 항구토제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각각 질환별로 이제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는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화성 궤양 질환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쪽에 이제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그런 음성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이에 감염이 돼서 그런 그 상처 부위들이 좀 더 심해지는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뭐 스트레스나 뭐 업무 과중 뭐 등등 시험에 대한 긴장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위에는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염산이 분비가 되죠. 그 염산이 분비가 그 적절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 뭐 스트레스 상황들 때문에 증가되게 돼서 그 위의 그 점막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는 이 염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그 점막 방어 물질들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점막 방어 물질들을 적절하게 내지 못해서 이제 염산에 대한 상처들을 더 입게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그라 음성균인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를 그 여기를 지금 위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얘네들은 또 염산에 살기 위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리를 위 점막에 쳐 박고 이제 꼬리를 막 그 헤엄을 쳐서 그 점막 안쪽으로 이제 도피하면서 염산으로부터 피하면서 살려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없애는 것들이 그 소화성 궤양 질환을 악화하는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균이기 때문에 항균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항균제를 사용할 때 그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균을 죽이는 그 항균제로는 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종 정도의 그 항균 효과를 내는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시간 이후에 이회영 교수님이 항생제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거기 그 관련된 항생제가 어떤 기전으로 균을 죽이는지는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가장 그 대표적으로 쓰는 사중요법과 삼중요법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중요법은 주로 점막 보호제에 해당하는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스무스 그 서브 살리시레이티드와 그 다음에 이제 항균 효과가 있는 마이크로비다졸,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PPI도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는 사중요법들을 일반적으로 1차 선택제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전에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를 쓴 적이 없다면 3중요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목실린, 클라리오마이신, 그 다음에 PPI까지 포함해서 3중요법을 쓰기도 하죠.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일반적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비스무스 더하기 그 메트로니다졸,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PPI 이렇게 사중요법을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목실린, 클라리오마이신 플러스 PPI 이렇게 3중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마크로라이드 계통의 항생제가 바로 이 클라리오마이신입니다. 클라리오마이신의 형태가 마크로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중에 하나가 염산 분비가 이제 과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위에 염산이 어떤 식으로 분비되는지 기전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위 모양을 조금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 모양이 되면 이쪽에는 그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벽돌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벽세포 또는 파리에탈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그 모양적으로 별표를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 별표 모양대로 그대로 바꾸면 이런 식입니다. 즉 위쪽으로는 위강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모양들을 확대해서 나온 교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벽돌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파리에탈 셀 또는 벽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그 하이드로젠 이온, 즉 염산에 대한 이온들을 위강 쪽으로 펌프질하는 프로톤 펌프가 존재합니다. 이 프로톤 이온이기 때문에 프로톤 펌프라고 부릅니다. 프로톤 펌프. 그러면 염산을 분비를 촉진을 하려면 이 프로톤 펌프가 가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펌프질을 촉진을 할 때 염산 분비가 많아질 거고요. 이 프로톤 펌프의 가동을 억제를 할 때 염산 분비가 억제될 겁니다. 이 벽세포에는 그 위쪽 부분에 이 프로톤 펌프를 강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는 수용체들이 있고요. 약화시키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아세틸콜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펌프를 강화시켜서 염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히스타민 2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염산 분비를 증가를 시킵니다. 세 번째, 가스트린은 가스트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프로톤 펌프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 중간 거를 왜 빼놨냐면 이 녀석은 프로스타글란딘 E2하고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펌프를 억제하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작동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빼놨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게 4가지 신호 기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펌프를 강화시키는, 즉 염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1가지는 염산 분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오지선다로 객관식 문제를 거의 대부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조금 도와준다고 단답형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냈더니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객관식을 낸다고 하시면서 주관식을 냈냐라고요. 제가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냈는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그림 40.4번에 있는 이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위에 벽세포에 의한 염산 분비하는 작용에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E2 및 가스트린이 있습니다. 이 중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것은 하고 가로를 쳐놨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건데 이것을 또 공부를 세밀하게 안 한 친구들은 주관식이었다고 항의를 하더군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염산 분비가 이제 하는 작용이 생겼을 때 2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의 시그널들, 강화시키는 시그널들을 차단을 시켜서 염산 분비를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히스타민 수용체를 막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염산 분비가 가당했을 때 나오는 게 H2 수용체 기량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쪽에 히스타민이 반응하는 이 수용체가 H2 수용체입니다. 즉 H2 수용체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기량제를 사용하게 되면 염산 분비를 하는 펌프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못 보내기 때문에 약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H2 수용체 기량제 이 녀석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국에 가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H2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처방을 받게 되고요. 약사가 주게 되죠. 근데 이 녀석들은 주성분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약국에
제약사들이 그 지역의 약국에 어떤 마케팅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성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약사들이 무지 싫어하는 그 약국 아이쇼핑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그 제약사들이 이쪽 지역에 그 마케팅력을 갖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약국들은 파모티딘을 주성분을 하는 그 H2 수용체 기량제 제제들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제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면 좋은데, 시메티딘을 주성분을 한 녀석은 좀 독특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시메티딘 이 녀석은 항안드로겐에 대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성분들이 드시면 뭐 부작용으로 여성 유방화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주분비 과다 같은 그 내분비 교란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메티딘 제제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염산 분비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프로톤 펌프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 펌프를 망가뜨리면 그 위산을 분비를 차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국말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죠. 그래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PPI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아까 헬리코박터 바이러이를 잡을 때 적혔던 PPI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PI를 쓰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염산 분비를 억제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내의 그 산도는 pH는 2 내지 3 정도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유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산도이기 때문입니다. PPI를 처방받게 되면 pH가 4 정도로 일정하게 아주 유지가 되는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산을 분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는데 이 녀석들을 쓰게 되면 문제점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산도가 높음으로 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작용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미생물들, 세균들, 이것을 1차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H가 4로 높아지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pH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소 같은 부분들을 흡수를 하거나 또는 소화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PPI 관련해 가지고 그 보실 때 두 가지를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감염 때문에 그 결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산 분비를 장기간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에 대한 그 소화나 흡수 이런 것들을 저하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위산을 차단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산 분비를 이렇게 그 억제하는 염산 분비를 억제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위쪽에 H2 수용체 기량제가 있었고 PPI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많이 분비된 염산을 중화를 시키는 제산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산제가 염산 분비에 대한 중화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산제들은 주로 H2O 하고 더해서 OH기가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결합을 해서 물이 되는 형태로 제산을 하게 되죠. 그 제산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H랑 결합할 수 있는 형태, 즉 OH라든가 또는 클로라이드라든가 또는 이런 그 HCO3라든가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궤양의 이제 그 컨셉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적절한 점막 방어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는 점막 방어를 하는 물질들을 정상적으로 내는데 어떤 녀석들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6가 나와서 점막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나와서 그런 역할들을 했죠. 이 역할들을 그 생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녀석들을 그 처방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쓰는 게 그 미소 프로스톨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주게 되죠. 그 미소프로스톨을 주게 되면 이 녀석은 프로스타글란딘 그 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점막 보호 물질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막 보호 물질을 그 만드는 걸 미소프로스에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상처가 생겼을 때 여기를 이제 코팅을 해주는 방법으로 점막 보호제를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사중요법을 쓸 때 대표적으로 썼던 점막 보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에서 보여드리면 아까 사중요법 할 때 이 비스무스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게 점막 보호제 중에 하나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이 녀석은 들어가게 되면 점맥 분비를 증가를 시키고 그 점막 조직에 여러 가지 궤양면을 피부옥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피부옥을 시키기 때문에 마치 그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쪽에 반청고를 붙이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게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쓰는 게 이제 스쿠랄페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쿠랄페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피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쪽으로는 식도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먹으면서 그 이렇게 피복을 쭉 하게 되면 안 되고 이 위에 들어가서 피복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쿠랄페이트는 활성화하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산을 만났을 때 활성화하는 기전들을 갖게 됩니다. 즉 이쪽은 pH가 중성이기 때문에 활성하고 있지 않다가 위로 딱 들어가서 산을 만나면 스쿠랄페이트는 활성이 돼서 이쪽을 피복하는 점막을 이렇게 그 도포하는 형태의 일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스쿠랄페이트 같은 이 점막 보호제는 이쪽에 그 pH를 2 내지 3으로 했을 때 활성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pH 4라든가 이제 올리는 형태의 약하고 같이 처방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따라 스쿠랄페이트는 PPI 또는 H2 기량제 또는 제산제 이런 것하고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스쿠랄페이트가 활성을 못하게 돼서 그냥 위에 잠시 머무르다가 배설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위궤양의 여러 가지 그 약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PPI나 스쿠랄페이트를 쓰는 또는 H2 기량제나 스쿠랄페이트를 쓰는 처방전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학교 때 양리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면 제 이름을 이제 그때는 잊어 먹으십시오. 저한테 배웠다고 하시면 예, 혼나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구토에 대한 겁니다. 구토. 구토 반응들을 여러분들 다 그 할 줄 아시죠? 그 구토 중추를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입천장이나 그 목젖을 건드리는 방법도 이제 그 구토를 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할 때 이제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약에 의해서 구토 반응들은 구토 중추를 약이 들어가면 이 구토 중추를 자극을 해서 구토 반응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반응을 이루는 약이 항암제가 그렇습니다.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 처방을 받는 분들이
음식물을 잘 섭취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구토 반응들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구토 자극을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 구토 반응들을 약화시키는 약들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뭐 8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하고 실제로 임상에 쓰는 것 하나 정도로만 항구토제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가지 종류의 약들이 약효 측면에서 어떻게 구토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가를 표시한 그림이고요. 이 빨간색이 약효가 좋은 3가지 그룹이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두 번째에 있는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 중에 대표적으로 온단세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단세트론만 단일요법으로 사용할 때보다 온단세트론하고 이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같이 병용을 했을 때 구토 반응들을 항구토 작용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빈도를 보게 되니까 거의 91%에 대한 효과적인 형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의해서 구토 반응이 일어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 덱사메타손과 온단세트론 이 병행요법들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 없는데 왜 이런 약물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온단세트론 이 녀석이 가격이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안 그래도 이제 병원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의 반응들이 조금 양호하다면 좀 싼, 예, 그리고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 보통 가서 약사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날따라 조금 엇나가고 싶은 약사들을 만났을 때 설사약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진짜 설사하는 약을 주게 되죠. 보통 이제 설사약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설사를 멈추는 약을 달라고 하는 건데 설사약이란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정확하게 변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형태의 약물들을 양리학에서는 지사제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이 좀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즉 변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완화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제, 완화제라고 하는 용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국에 가서 지사제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날따라 약사가 기분이 좋다면 전공이 뭐세요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제는 보통 변이라는 표현보다 초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해보니까 똥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똥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쓰겠습니다. 똥을 막 나오게 되는 설사 같은 경우에 못 나오게 하려면 장운동을 억제하는 장운동 억제제를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로페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장운동 억제제가 있고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고 지사제를 주세요라고 약국에 가서 얘기하면 로페라마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설사를 조절하는 약물들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에피소드들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강의를 할 때쯤 되면 보통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연기돼서 다음 달 초반에 이제 보는 걸로 이제 바뀌어 있죠. 수능 날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설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페라마이드를 먹으면 설사를 멈출 수 있는데 이 녀석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거나 졸음이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보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어떤 친구들은 했더니 저는 약국으로 뛰어가서
그 아주 두꺼운 기저귀를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작용들보다는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했던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이제 완화제라고 하는데, 이 완화제에 사용한 기전들은 아직까지 딱 부러지는 약들이 뭐 하나 정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그 민간요법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똥을 안 나오는데 잘 나오게 하려면 그 어떻게 하냐면 장운동을 자극하거나 촉진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장운동 자극제 및 촉진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그 촉진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은 센나 같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똥의 크기를 적절하게 크게 만들면 똥이 나오는데 도움이 줄 거라서, 그 팽창성, 똥의 크기를 크게 하는 팽창성 완화제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팽창성 완화제들은 그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먹는 겁니다. 야채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형태의 뭐 상추, 뭐 채소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는 형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라고 해서 변이 나오는 이 대장이라고 봅시다. 이쪽에 물 같은 것들을 축축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변들이 잘 미끄러져서 그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그 대장 안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려면 삼투압들을 조정을 해야지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 너무 딱딱하게 돼도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을 그 부들부들하게 하는 대변 연화제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을 기름기로 이제 코팅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면 미끄러듯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활성 완화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형태들이 일반적인 대증요법에 해당하고요. 그 최근에는 약으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서 그 루비프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염소 통로 활성화제라고 하던 것들이 나와서 이 변비 또는 과빈성 대장 증후군에 치료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중에 여러분들 간호사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리면, 대장 내시경을 준비해야 되는 환자분들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변을 다 그 대장을 비우고 오셔야 되죠. 그러면 대장을 비우는 물질로 쓰는 완화제 중에 쓸 텐데 어떤 거를 사용할까요? 네, 바로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폴리 그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PEG를 함유한 전해질 용액을 그 전날에 드리게 되고요. 이것들을 쓰게 되면 내시경 조작을 준비하는 장세척 용액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0ml의 소액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100ml의 그 소액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부담이 스러우면 그 뭐 1리터나 2리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드시게 하는 방법들도 있게 되죠. 그러면 계속 그 화장실을 오락가락 하게 되면서 변을 설사의 형태로 보면서 이제 대장을 비우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프로스톤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규제가 개편이 되면서 예전까지는 요 지사제 완화제까지였는데 이제는 두 가지 형태가 그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용어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것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해서 IBS라고 하는 약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는 만성 통증, 그 다음에 설사 또는 변비, 그래서 대장 습관의 변화를 특징하는 건데, 변비를 특징적으로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설사를 특징적으로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변비를 특징적으로 하는 것들은 앞쪽에 설명한 완화제에 대한 처방들을 하면 되고요. 설사를 특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설명한 지사제에 대한 처방 같은 것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로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해서 IBD라고 하는 거죠. 이쪽은 대장의 변비나 설사의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여기는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플라메토리 반응들이 일어나는 형태라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IBD.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한 글자 차이라서 비슷한 것처럼 이해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이고 여기는 설사나 변비에 대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크론 디지즈가 있고요. 다음에 궤양, 대장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나 소장 부위 여러 군데에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형태를 일컬고요. 그 다음에 궤양,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일컬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물질들은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5-아미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요. 두 번째는 항염증 반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죠? 네, 코티코스테로이드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녀석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장기간 사용하는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도 같이 이제 적용되는 이야기죠. 항염증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5-아미노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크론 디지즈에는 잘 먹지 않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던 궤양성 대장염 UC라고 이제 약자로 표현하는 여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중심 약물이 5-AS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크론 디지즈에는 효능이 없어서 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5-ASA가 작용하는 원리가 면역 억제 작용 또는 이걸 통해 소염 작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염증 반응들을 악화시키는 게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유코트리엔 합성이라든가 T세포가 활성화된다든가 또는 백혈구가 이쪽에 이제 온다던가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이제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다. 즉 면역이 강화되는 것들을 억제해서 염증을 약화시킨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게 됐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다 듣고 나서 이제 7일, 이번 주는 이제 11월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줌을 이용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이제 이때 오픈을 해 놓을 거고요.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방법은 819-271-0752를 치고 들어오시면 참가를 할 수 있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다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질문할 내용들 같이 저랑 아니면 동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 준비해 오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